2022년 10월 28일 새벽 2시 47분 서울 마포구 합정동 골목은 안개와 가로등이 뒤엉켜 한 폭의 묵화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그 골목 끝에 우뚝 솟은 50층짜리 유리빌딩 꼭대기층에서만 유독 한 점 노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외로운 등대처럼 강혁은 창가에 서서 위스키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키 185cm의 다부진 체형,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오른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가 새벽 조명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굽이쳐 흘렀다. 300평의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얼음이 잔벽을 두드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 모니터가 짧고 날카롭게 울었다. 화면 가득 떠오른 것은 영상 하나였다. 출처는 익명의 다크웹 채널이었다. 영상 속에는 누런 두건을 머리에 두른 한 사내가 횃불 아래 천천히 입을 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가면에 가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음성 변조기를 거쳐 짐승의 울음처럼 울려 퍼졌다. 창천이사 황천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강혁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멈췄다. 1800년 전 후한 말에 하늘 아래에서 장각이 외쳤다던 황건의 구호가 2022년 가을 서울 한복판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영상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 강혁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가면 쓴 사내의 등 뒤로 여러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는 모두 누런 천이 물려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카메라가 잠시 머문 한 얼굴이 있었다. 여의도 한일그룹 회장의 외동딸 한지윤이었다. 강혁이 전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저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응답했다. 네, 탐정님. 저도 방금 봤어요. 사무소로 가는 중이에요. 도착까지 12분. 전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대화. 그러나 그 짧은 교환 속에 두 사람만이 아는 긴장의 결이 칼날처럼 서 있었다. 이에 나는 검정색 무인 전기차의 운전대에 손을 얹은 채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다. 둥근 안경 너머로 가지런한 눈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새벽 2시 50분에도 그녀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조수석에는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에는 이미 황건 영상의 음성 파형이 분석되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음성 지령을 내렸다. 태풍 박사님, 영상 메타데이터 추출 부탁드려요. 송출 서버 위치는 위장되어 있을 거예요. 3단계 이상. 알았어, 애나. 그런데 이거 단순한 협박 영상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의식이에요. 종교의 외피를 두른 어떤 거대한 행위의 시작이에요. 차가 합정동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50층까지 솟아오르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태블릿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한일그룹 한지윤의 최근 동선, 통화 기록, 공개된 일정. 이에 나는 강혁보다 늘 한 발 먼저 도착해 있어야 했다. 그것은 직업의식이기도 했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무소의 통유리 너머로 새벽 한강이 펼쳐져 있었고 그 풍경을 등진 채 강혁이 서 있었다. 애나 씨, 빠르네요. 11분 40초 만에 왔어요. 오늘은 늦었네요. 강혁이 픽 웃었다. 늦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기준은 언제나 그 자신보다 가혹했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 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43살,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 흰 가운 안에는 늘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강 탐정, 영상 분석 끝났어. 영상 송출지는 위장이 3겹이었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충청북도 보은이야. 보은이요. 조수 나정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다. 30 중반의 미인이었지만 그 미모보다 빛나는 것은 침착한 손놀림이었다. 보은이라면 속리산 자락이네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전국 농민들이 집결했던 곳이잖아요. 강혁의 눈빛이 깊어졌다. 동학, 후천개벽, 그리고 후한 말의 태평도. 시공을 가로지르는 어떤 사상의 잔영이 누런 두건을 두르고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이었다. 2022년 10월 28일 새벽 4시, 사무소의 거대한 회의실 테이블 위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떠올랐다. 강혁, 이해나, 송태풍, 나정희,
네 사람의 얼굴이 푸른 빛 속에서 일렁였다. 이에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황건의 나는 후한 영제광화 7년 서기 184년에 일어났어요. 장각이 이끄는 태평도 신도들이 머리에 누런 두건을 두르고 봉기했죠. 창천이사 황천 당립 세제갑자 천하대길. 푸른 하늘은 죽었고 누런 하늘이 일어선다. 갑자년의 천하는 크게 기라리라. 그런데 왜 지금이지? 2022년은 이민년이지 갑자년이 아니잖아. 송태풍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바로 그 점이에요, 박사님. 이에나의 손가락이 허공에 홀로그램을 가볍게 밀어 올렸다. 화면에는 60갑자가 천천히 회전했다. 가장 가까운 갑자년은 2044년이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22년 뒤에요. 범인은 그 갑자년을 향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알리는 의식이 이번 영상이고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한다는 거지? 강혁이 천천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형사 시절의 본능이 칼날처럼 숨어 있었다. 교단이에요. 신도예요. 이에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태평도가 10여 년에 걸쳐 화북 일대에 수십만 신도를 모았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지윤 양의 납치는 그 교단의 자금줄이거나 인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은 한참 동안 통유리 너머의 한강을 바라보았다. 새벽 안개 속에서 강물은 검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1800년 전 황하의 한 자락이 시간의 강을 건너 이 도시까지 흘러든 것처럼 그때 강혁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강민혁이었다. 검찰청 고위 간부인 형이 새벽 3시에 동생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흔치 않았다. 혁아, 형, 한일그룹 건 들었지. 방금 봤어. 영상. 그거 청와대까지 올라간 거다. 한태성 회장이 직접 윗선에 부탁했어. 경찰 말고 너한테 비공식으로. 강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비공식. 그 단어가 품은 무게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6년의 강력계 시절 비공식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침묵이 따라붙었다. 형, 알았어. 내가 맞지. 혁아, 조심해라. 이번 건 그냥 납치가 아닌 것 같아. 전화가 끊겼다.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보았다. 이에나가 말했다. 한지윤, 2001년생, 올해 22이에요. 한일그룹 한태성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10월 26날 저녁 7시 40분 청담동 한 카페에서예요. 그 이후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어요. 실종 신고는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상해요. 강혁이 멈췄다. 외동딸이 이틀째 사라졌는데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은 재벌가.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려움인가? 거래인가? 2022년 10월 28일 오전 7시 50분 김포공항. 이에나는 흰 트렌치코트에 단추를 끝까지 채운 채 강혁의 옆에 섰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흘깃흘깃 바라보았다. 한쪽은 권투 선수 같은 사내였고 한쪽은 영화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단정한 미인이었으니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솟아오를 때 이에나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영상의 배경음향을 분리했어요. 가면 쓴 사내의 목소리 뒤편에 아주 희미하게 종소리가 들려요. 일정한 간격으로 7번. 종소리. 보은에는 법주사가 있어요. 그곳의 새벽 예불 종소리는 정확히 28번이에요. 그런데 7번씩 끊어치는 종소리는 다른 곳이에요. 강혁은 눈을 감았다. 7. 북두칠성. 도교의 가장 오래된 별. 장각이 자칭했던 대현양사가 받든 별. 속리산 자락에 있는 어떤 비공식 사찰일 가능성이 커요. 위성 지도로 추린이 후보지가 3곳이에요. 애나 씨가 한 곳을 이미 지목했군요. 이에나가 옅게 웃었다. 그 미소는 너무 짧아서 강혁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었다. 네, 가장 가능성 높은 곳으로 가요, 탐정님. 청주공항에서 차로 45분, 속리산 자락 어느 이름 없는 마을 어귀에 두 사람이 도착했다. 10월의 산기슭은 단풍으로 붉었으나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에나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너무 조용해요. 강혁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훑었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곧바로 작동했다.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
있는 것은 가을 햇살과 단풍과 빈 평상과 마른 빨래였다. 없는 것은 사람이었다. 개 짖는 소리도 없었다. 닭도 없었다. 굴뚝 연기도 없었다. 어색한 것은 모든 집의 대문 위에 작고 누런 헝겊 조각이 하나씩 매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애나 씨, 보세요. 대문마다 이애나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용 분광기를 꺼내 가장 가까운 헝겊 조각에 가져다 댔다. 면직물이에요. 식물성 황색 염료, 치자 추출물이에요. 천연 염색이에요. 표식이군요. 네, 신도의 표식이에요. 마을 전체가 교단에 일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였다. 마을 안쪽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댕, 댕, 7번. 정확히 7번. 영상 속에 숨어있던 그 소리였다. 강혁의 손이 천천히 허리춤으로 내려갔다. 형사 시절 함께한 낡은 삼단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무기를 꺼내 들지는 않았다. 다만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준비했을 뿐이었다. 애나 씨, 차에 계세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돼요, 탐정님. 이애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같이 가요. 제가 운전석을 비우면 태풍 박사님께서 드론을 띄워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이미 한 대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푸른 가을 하늘 어딘가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은 곳에서 사무소의 최첨단 드론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송태풍 박사의 손길이 그곳까지 닿아 있었다. 좋습니다. 같이 가요. 마을 가장 안쪽 산자락에 등을 기댄 채 낡은 사당이 하나 서 있었다. 단청은 거의 다 벗겨졌고 처마 끝에는 누런 천이 길게 늘어뜨려져 가을 바람에 천천히 일렁이고 있었다. 사당 안에서 사람들의 낮은 독경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강혁과 이애나는 사당 옆 담장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명의 사람이 누런 두건을 머리에 두른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앞에는 가면을 쓴 한 사내가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영상 속의 그 사내였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한지윤이 있었다. 누런 천에 입이 막힌 채였지만 두 눈은 또렷이 뜨여 있었다. 강혁의 심장이 한 박자 거세게 뛰었다. 살아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이곳까지 달려온 의미는 충분했다. 이애나가 속삭였다. 탐정님, 인질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의식을 멈추지 않아요. 의식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지금이 절정 직전이에요. 형한테 연락은요. 이미 했어요. 충북지방경찰청 특공대가 13분 후 도착해요. 13분. 너무 길어요. 강혁이 사당의 구조를 빠르게 훑었다. 정문 하나, 뒷문 하나, 좌우에 작은 쪽문, 형사 시절 골목과 담장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던 그 능력이 지금 이 사당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다. 애나 씨. 뒷문으로 들어갈게요. 정문은 시야가 너무 열려 있어요. 제가 전자기 교란기를 작동시킬게요. 사당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가 30초간 마비될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세요. 이애나의 손가락이 휴대용 단말기의 버튼을 눌렀다. 사당 안의 횃불이 일제히 흔들렸다. 가면 쓴 사내가 의아한 듯 횃불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 강혁은 이미 뒷문을 박차고 들어가 있었다. 멈춰. 그의 목소리가 사당 안을 가득 채웠다. 수십 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누런 두건 아래로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놀랍게도 모두 평범했다. 농부, 노인, 젊은 여인, 학생처럼 보이는 청년까지. 그저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보통 사람들이었다. 가면 쓴 사내가 천천히 강혁을 돌아보았다. 음성 변조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혁 탐정, 결국 오셨군요. 강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사내는 그를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누구야, 이 시대의 장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셔도 좋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셔도 좋아요. 이름은 그저 가면일 뿐이니까요. 한지윤 양을 풀어줘. 풀어드리지요.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탐정님. 사내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40대 중반의 평범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다. 깊고 차갑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눈빛이었다. 탐정님께서는 16년간 강력계 형사로 계셨죠.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지는 광경을 누구보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것은 그가 가장 오래 견뎌온 기억이었다. 사내가 계속 말했다.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탐정님. 그는 무릎 꿇은 신도들을 가리켰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 10년 전 한일그룹의 화학공장 폐수 유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묻혔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침묵으로. 한태성 회장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나가 뒤편에서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래서 그의 딸을 납치한 건가요? 납치가 아닙니다. 이에나 연구원님. 사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 자리에 모시고 온 겁니다. 한지윤 양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상 속의 구호는 단지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강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사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신도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저기가 없었다. 다만 슬픔이 있었다. 오래되어 굳어버린 슬픔이 깃들어 있을 뿐이었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도 이건 범죄입니다. 한지윤 양은 아버지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은 또 하나의 폭력입니다. 가면을 벗은 사내가 고개를 떨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지윤이 움직였다. 그녀는 입에 물린 천을 스스로 풀고 일어났다. 22의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들, 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아빠한테 제가 직접 말할게요. 사과하게 할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 사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13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에나가 강혁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안에는 묻는 말이 있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탐정님?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가면을 벗은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오시지요. 법은 법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묻히지 않도록.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이렌 소리가 마을 전체를 감쌌다. 단풍 사이로 경찰 차량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혁은 사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사당 문을 향해 걸었다. 2022년 10월 28일 오후 충북지방경찰청 특공대가 사당을 에워쌌다. 신도들은 저항하지 않았다. 누런 두건을 머리에 단 채 하나씩 바깥으로 나왔다. 그들의 얼굴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평온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랫동안 무언가를 이뤄온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강혁이 사내 옆에 섰다. 사내의 이름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재학, 46살, 과거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었다. 10년 전 한일그룹 폐수 유출 사건을 내부 고발했다가 조직에서 밀려난 사람이었다. 그 이후 이 마을에 정착해 피해 주민들과 함께 지냈다. 이에나가 강혁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탐정님. 신도수가 42명이에요. 모두 폐수 유출 사건 피해자 가족이에요. 이 마을 전체가 그 사건의 피해자 공동체였어요. 언제부터 모인 거야? 사건 이듬해인 2013년부터요. 10년이에요. 강혁이 마을 쪽을 바라보았다. 대문마다 매달린 누런 헝겊 조각들이 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표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슬픔의 깃발이기도 했다. 한지윤이 강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이 여전히 붉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탐정님, 저 괜찮아요. 그리고 약속 지킬 거예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할 거예요.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22살의 얼굴이었다.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틀 동안 이 마을에서 듣고 본 것이 그녀 안에서 무언가를 바꾼 것이었다. 잘할 거예요. 강혁이 짧게 말했다. 2022년 10월 29일 화요일, 서울로 돌아온 강혁이 사무소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강민혁 검사가 어렵게 구해보낸 한일그룹 화학공장 폐수 유출 사건 비공개 자료였다. 2012년 8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대 하천에서 기준치의 250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상류에 위치한 한일그룹 화학계열사 공장에서 유출된 것이었다. 당시 마을 주민 12명이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중 5명이 이듬해까지 사망했다.
그러나 사건은 조용히 덮였다. 환경부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 윤재학이었다. 그는 한일그룹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그의 고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는 무효 처리됐다. 그리고 윤재학은 인사 조치를 받아 지방 발령이 났다. 그해 말 그는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이해나가 커피를 들고 강혁의 책상 옆에 왔다. 탐정님. 이 자료 보면 한일그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환경부 담당 공무원 3명이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3명 중 2명은 지금도 환경부 내에 있어요. 한 명은 퇴직했고요. 강혁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형한테 넘겨야 해. 이미 정리해뒀어요. 이해나가 2번째 봉투를 내밀었다. 이 자료예요. 형사님 드릴 수 있게 요약본도 만들었어요. 강혁이 그 봉투를 받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해나는 이미 다음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2022년 10월 29일 오후 충청북도 경찰청 조사실. 강혁이 윤재학과 마주 앉았다. 윤재학은 체포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눈빛이 여전히 깊고 맑았다. 강혁이 말했다. 황건의 구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윤재학이 말했다. 1800년 전 장각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굶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태평도는 그들에게 주문을 외워주고 물을 나눠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래서 수십만이 모인 거예요. 강혁이 말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진압이었어요. 알아요. 윤재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도 그 결말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탐정님,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강혁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윤재학이 그를 바라보았다. 탐정님이 형사 시절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강혁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이미 대답이 되어 있었다. 2022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한일그룹 본사 대강당 한태성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섰다. 66살. 그가 마이크 앞에 서는 것을 지켜보는 취재진이 100명이 넘었다. 회견장 뒤쪽에서 한지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이틀 전 아버지 앞에 섰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한태성 회장이 변호인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설명했다. 한태성이 마이크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10년 전 보은군 화학공장 폐수 유출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당시 처리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응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했다. 그것은 말로 된 침묵이 아니었다. 10년의 무게를 가진 침묵이었다. 이해나가 사무소 모니터로 생중계를 보며 말했다. 됐네요. 강혁이 창가에 서서 말했다. 한지윤이 약속을 지켰어. 그 아이가 이틀 동안 그 마을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윤재학 씨 약식 기소로 끝났대요. 강민혁 검사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강혁이 말했다. 형이 늘 그래. 동생이 일을 벌이면 뒤에서 수습하느라 바쁘다고. 이해나도 따라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짧아서 강혁은 그녀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천천히 커피잔 안에 가라앉혔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2022년 11월 5일 강혁은 혼자 보은으로 내려갔다. 이해나도 태풍 박사도 없이 혼자였다. 마을은 달라져 있었다. 대문마다 매달렸던 누런 헝겊 조각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몇 집 대문에는 아직 남아 있었다. 그것을 쉽게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강혁이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 집 마당에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일은 가까운 여자였다. 그녀는 강혁을 보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강혁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할머니, 10년 전에 누구를 잃으셨어요. 노인이 마른 손으로 무릎을 쓸었다. 아들, 몇 살이었어요? 33이었어. 결혼도 못하고. 강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강혁이 눈을 내리깔았다. 형사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말이었다.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살아 있었을 뿐인데, 한일그룹이 사과했어요. 보상도 한다고 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들었어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노인이 처음으로 강혁을 바라보았다. 근데 말이라도 했잖아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었어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더 하겠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먼 산을 바라보았다. 가을산이 붉었다. 2022년 11월 7일, 강혁이 사무소로 돌아왔을 때 이에나가 새로운 분석 결과를 갖고 있었다. 그녀가 강혁의 책상 앞에 앉으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제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강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뭐야, 영상이에요. 다크웹에 올라온 황건 영상이요. 그게 뭐가 이상해. 이에나가 태블릿을 강혁에게 내밀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더 깊게 분석했어요. 영상 제작 시점이 한지윤이 납치되기 사흘 전이에요. 그리고 영상 편집 흔적을 보면 상당히 고급 장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윤재학 씨 그룹은 사당 사람들이에요. 영상 제작 장비를 가질 능력이 없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러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 네. 저는 처음에 윤재학 씨 그룹이 영상을 제작하고 한지윤을 데려온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어요. 영상 제작자가 윤재학 그룹을 이용한 거야. 이에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이 사건을 이용하려 한 사람이 있어요. 한태성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윤재학 그룹의 분노를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누구야? 이에나가 세종에게 지시했다. 세종이 영상 제작 장비 추적과 다크웹 계정 분석을 동시에 시작했다. 2022년 11월 8일, 세종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크웹 계정을 역추적한 결과 3단계의 위장 서버를 거쳐 최종 접속지가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었다. 역삼동 주소를 더 좁히자 특정 사무실 건물이 나왔다. 건물 내 입주 기업 목록이 세종 화면에 떴다. 이에나가 그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멈췄다. 탐정님, 여기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이름은 미래화학코리아였다. 한일그룹의 화학 계열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견 화학 기업이었다. 한일그룹이 무너지면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이야. 이에나가 말했다. 미래화학코리아 대표이사 이름이 오세훈이에요. 나이 59. 과거 한일그룹 화학부문 이사 출신이에요. 15년 전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후 독립해서 미래화학코리아를 차렸어요. 한일그룹의 원한이 있어. 그리고 폐수 유출 사건 당시 이 사람이 환경부 담당 공무원에게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보는 묻혔어요. 강혁이 생각했다. 오세훈은 처음에는 정의를 위해 제보했어. 그런데 그것도 돈에 묻혔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 윤재학 그룹의 분노를 이용해서 한지윤을 납치하게 유도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으로 한태성을 압박하려 했어요. 강혁이 말했다. 그러나 윤재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에나가 잠시 생각했다.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세훈이 익명으로 황건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한지윤의 동선 정보를 제공했을 거예요. 윤재학은 그 정보를 이용했지만 그 배후를 몰랐을 거예요. 2022년 11월 9일, 강혁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미래화학코리아 오세훈. 강민혁이 말했다. 알아. 방금 역삼동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나왔어. 네가 넘긴 세종 분석 자료 덕분이야. 혀가 이거 진짜 한 겹이 더 있었던 거네. 그래 형. 윤재학은 이용당한 거야. 그 사람 그 사실 알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 강민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혀가. 너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각해? 형사 시절에 배웠어. 범인을 잡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민혁이 낮게 웃었다. 알겠어. 오세훈 처리되면 바로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강혁이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이 보였다. 가을이 끝나가는 강물이었다. 낙엽 몇 장이 강변에 쌓여 있었다. 이에나가 옆에 왔다. 탐정님, 윤재학 씨한테 알려드려야 할까요? 오세훈에 대해서 강혁이 말했다.
알아야 해. 모르는 것보다.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탐정님, 윤재학 씨가 약식 기소로 끝났어도 전과 기록은 남아요.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강혁이 말했다. 형한테 부탁해 볼게. 피해자 신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달라질 수 있어. 2022년 11월 10일 미래화학코리아 역삼동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오세훈은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공모 및 개인정보 불법 취득이었다. 그리고 추가 혐의로 한일그룹에 대한 계획적 기업 압박이 조사 과정에서 추가됐다. 오세훈은 체포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혁이 전했다. 저는 옳은 일을 했어요. 강혁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해나가 옆에서 말했다. 오세훈도 피해자였어요. 15년 전 경영권에서 밀렸고 그 이전에 환경 문제를 제보했다가 묵살당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억울함이 다른 사람을 도구로 만들었어요. 강혁이 말했다. 억울함이 쌓이면 판단이 흐려져.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해지면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판단이 맑을 때 행동해야 하는군요.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 뒤에도 언제나 맞는 방향을 향해 있었다. 2022년 11월 12일 강혁이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윤재학을 면회하러 갔다. 면회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혁이 오세훈 이야기를 꺼냈다. 윤재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알아요. 그 사람이 저희 분노를 이용했군요. 강혁이 말했다. 그렇다고 이 마을 사람들의 아픔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태성이 사과한 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윤재학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탐정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강혁이 잠시 생각했다. 국가환경 피해 인정 절차가 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형이 그쪽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일그룹 보상금은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명확하게 책정받을 수 있어요. 윤재학이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강혁이 말했다. 당신이 10년 전에 제보한 문서, 그게 아직 어딘가에 있죠. 윤재학이 눈을 깜빡였다. 있어요. 그걸 공식화하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시작돼요. 그게 이 사건의 진짜 끝이에요. 윤재학이 오랫동안 강혁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의뢰는 한지윤 양 구출이었잖아요.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의뢰가 끝나도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하니까요. 2022년 11월 20일 강민혁 검사의 협조로 환경부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다. 윤재학이 보관하고 있던 10년 전 내부 고발 문서가 다시 효력을 가지게 됐다. 국가환경 피해 지정 절차도 시작됐다. 보은마을에는 한일그룹의 보상금과 함께 국가 피해 지원금이 추가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더딘 과정이었지만 방향이 생겼다. 마을 대문의 누런 헝겊 조각들은 하나씩 사라져갔다. 그러나 몇 집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것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잊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기억하겠다는 뜻이었다. 강혁이 나중에 그 사실을 이해나에게 말했을 때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 헝겊이 이제 슬픔의 표식이 아니라 기억의 표식이 된 거네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탐정님은 그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잊으면 다시 일어나. 기억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이해나가 그 말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었다. 둥근 안경 너머로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2022년 11월 25일 한지윤이 강혁 탐정사무소를 찾아왔다. 혼자였다. 경호원도 없었다. 그녀는 사무소 통유리 앞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다가 강혁에게 말했다. 탐정님. 저 결정한 게 있어요. 강혁이 기다렸다. 아버지 회사 환경재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 재단에서 보은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피해 지역들을 지원하려고요. 한태성 회장이 동의했어요. 했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제가 밀어붙였어요. 한지윤이 작게 웃었다. 아버지가 결국 이겨요. 강혁이 말했다. 잘할 거예요. 한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탐정님, 윤재학 아저씨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요.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강혁이 말했다. 직접 말해요. 한지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다 멈추며 말했다. 탐정님. 이해나 씨는요? 이해나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저요. 고마워요. 사당에서 탐정님이랑 같이 들어와 주셔서요.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저는 탐정님이 들어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요. 그 말이 무심하게 들렸다. 그러나 강혁의 귀에는 무심하게 들리지 않았다. 2022년 11월 말, 서울의 늦가을이 왔다.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낙엽이 강변을 덮고 있었다. 강혁이 창가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이해나가 커피 2잔을 들고 옆에 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저는 처음에 황건적 구호가 당황스러웠어요. 왜 1800년 전 이야기가 왜 지금 여기서 살아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강혁이 말했다. 이제는 이해돼. 네. 이해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아픔은 시간을 타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소리를 내요. 강혁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언제나 핵심을 알고 있었다. 분광기로 헝겊 조각을 분석하고 음성 파형을 분리하고 메타데이터를 추적하는 이 여자가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애나 씨, 이애나가 그를 바라보았다. 강혁이 말하려다가 멈추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수고했어요. 이애나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탐정님도요. 그 두 마디가 300평 사무소 안에 조용히 남았다. 2022년 12월 초, 나정희가 태블릿을 들고 왔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익명이에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어떤 내용이야? 첨부 영상이 있어요. 강남 한복판이에요. 송태풍 박사가 실험실에서 손을 흔들었다. 강 탐정, 애나, 이리 와봐. 이번엔 이상한 게 있어. 강혁과 이애나가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세상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가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의 일이었다. 가을 햇살이 사무소의 거대한 유리창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한 사람의 것처럼 가까이 포개져 있었다.